사위가 내게 말한다. 아버님,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나는 무언가 이상한 마음에 서류를 자세히 보았다. 이게 부동산 증여 계약서? 아, 그건 나중에 상속세 줄이려면 미리 해두는 게 좋대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사위가 내미는 서류를 본 지금 저는 어떤 감정 표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는 사위와 저 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방문해서 보고 듣고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지요. 이상해. 외할아버지가 원하신 게 아니잖아. 또 이날이 계기가 되어 이 집안에서 절 지켜주려는 사람이 생겼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외손녀의 증거 수집이 시작됐다. 제가 바로 서명을 안 해줘서일까요?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해서인지 사위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버님,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려면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철수, 올해 78입니다. 40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정년퇴직 후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아내가 먼저 갔어요. 폐렴이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40평 아파트는 너무 넓었고 너무 조용했어요. 6개월 전쯤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칫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걸을 때도 이상했습니다.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바닥에 붙은 것처럼. 계단을 내려갈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의사가 여러 검사를 했어요.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선을 따라 걸어보세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파킨슨병 초기로 보입니다. 파킨슨병이요? 네. 손떨림, 보행장애가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하지만 초기라 약물로 조절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십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끊으며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약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계시면 낙상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집에 돌아와 딸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병원 다녀왔는데. 무슨 병원이요? 파킨슨병이래. 초기라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혼자 계시면 위험하겠네요. 괜찮아? 약 먹으면 된대. 아니에요. 아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재혁이랑 상의해 볼게요. 재혁이는 제 사위였습니다. 박재혁,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살 수 있어. 아빠,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제가 남편이랑 얘기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틀 후 사위가 전화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박재혁입니다. 그래. 지혜한테 들었어요. 파킨슨병이시라고요. 응. 근데 괜찮아? 아닙니다. 장인어른. 혼자 계시면 위험하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너희한테 짐이 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모시는 게 당연하죠. 저희 집 방도 넓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사위와 딸이 제 집으로 왔습니다. 짐을 싸는 걸 도와줬어요. 아빠,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가져올게요. 그래. 짐을 싸면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웃고 울던 곳. 이제 여기를 떠나는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위 집은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제게 준 방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장인어른, 여기서 편히 쉬세요. 고맙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사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딸이 식사를 잘 챙겨줬고
사위도 친절했어요. 외손녀 민지도 자주 와서 말을 걸어줬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어땠어요? 좋았지.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우와, 저도 국어 좋아해요. 민지는 고3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사위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잠깐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장인어른 아파트 말인데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파트가 왜? 지금 비어 있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냥 두면 되지. 아니에요. 빈집은 도둑도 들고 위험해요. 제가 세를 놓을까 해서요. 세를? 네. 그럼 월세도 받고 관리도 되고 일석이조잖아요. 사위는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위임장만 써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안 보였어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할게.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었어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사위가 나가고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부동산 임대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며칠 후 사위가 또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위임장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이야. 장인어른,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좋은 세입자 있는데 놓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볼게. 사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외손녀 민지가 제 방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빠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파트 새 놓자고 하더라.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서명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냥 느낌이 이상해요. 저는 민지를 봤습니다. 이 아이만이 제 편인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사위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이번엔 다른 제안이 있어요. 뭔데?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하시는 건 어때요? 증여? 네. 나중에 상속세 내느니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도 적게 들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난 아직 안 죽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편하시잖아요. 난 그 집을 민지 대학 등록금으로 쓸 거야.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지요? 그래. 그 아이 대학 가면 돈 많이 들잖아. 장인어른,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외손녀한테 해주고 싶어. 사위는 서류를 걷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위가 나간 후 방 안이 차가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전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재혁이는 날 위해서 그러는 건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차가운 달빛이었습니다. 제가 사위 집에서 지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친절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위는 점점 더 자주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그 집 계속 비워두시면 정말 아까워요. 알아. 제가 관리라도 해드릴게요. 위임장만 써주세요. 하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위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딸 지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점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드세요. 그래. 딸이 나가고 사위도 나갔습니다. 민지는 학교에 갔고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 오래된 계란 2개. 이것뿐인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요리를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이랑 물.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저녁에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준비한 흔적이 없었어요. 제여가 저녁은? 아, 오늘 제가 바빠서요. 장인어른 알아서 드세요. 냉장고에 있잖아요. 냉장고엔 별로 없던데. 그래요?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 사위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라면을 끓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물을 제대로 부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냥 밥에 물 말아서 김치랑 먹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사위가 제 방으로 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요. 그래? 네. 사실 제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이 좀 있어요. 사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담보대출? 네. 1억 정도만요. 그 돈으로 빚 갚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왜요? 그 집은 내 집이야. 담보로 잡을 순 없어.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장인어른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도와주시려고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 뭐가 달라요?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여가, 그 집은 내가 민지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사위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민지요? 민지는 제 딸이에요. 제가 알아서 키울 겁니다. 그래도 난 안 돼. 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 잘하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딸도 사위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침 식사가 줄어들었습니다. 밥 반 공기, 국 반 그릇, 김치 몇 조각. 아빠, 요즘 식사량 줄이셔야 해요. 혈당 관리하셔야 하잖아요. 딸이 그렇게 말했지만 전 혈당 문제가 없었어요.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위가 또 제 방으로 왔어요. 이번엔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장인어른, 이쪽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부동산 관련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난 상담 필요 없어.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지금 혼자 계신 아파트를 방치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법적으로 관리인을 지정하시는 게 좋아요. 관리인? 네. 사위분께 위임하시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난 그럴 생각 없어.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후견인 제도인데요. 후견인? 네. 어르신이 파킨슨병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실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시는 겁니다. 내 판단 능력은 멀쩡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만약을 위한 거예요. 난 필요 없어. 나가. 그날 밤, 민지가 제 방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지야, 아빠가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다면서요? 그래. 민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아빠가 할아버지 아파트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것 같아. 할아버지,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특히 후견인 서류는요. 왜? 후견인 되면 할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아무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민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제가 녹음 좀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다음 날부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사위는 아예 저를 무시했어요. 아침 식사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알아서 드세요. 전 바빠서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요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물만 마시고 참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몸무게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68kg였는데 65kg로 떨어졌어요.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어느 날 오후 사위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장인어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뭔데? 아파트 담보대출 해주시겠어요? 안 돼. 사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혼자 밥도 못 드시고 걷기도 힘들어 하시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파킨슨병이 악화되신 것 같은데요. 정신도 좀 이상해지신 것 같고요. 무슨 소리야? 내 정신은 멀쩡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문제죠. 장인어른, 이러시면 정신병원 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아니면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법원에. 사위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킨슨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정신병원? 후견인? 제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몸이 불편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사위는 그걸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또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병원에 보내겠대.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심각해요. 제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뭘? 증거를 모아야 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학대하고 있다는 증거요. 민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녹음할게요. 할아버지 방에 녹음기도 숨길 거예요. 민지야,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할아버지를 지켜야 하니까요.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손길에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민지가 증거 수집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사위는 제 방문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장인어른, 밤에 혼자 나오시다가 넘어지시면 위험해서요. 난 괜찮아. 아니에요. 파킨슨병 환자는 낙상 위험이 높거든요.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는 방에 갇혔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밖에서 문을 잠갔어요. 아침 7시까지 나올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어요. 식사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2끼만 줬어요. 아침과 저녁, 점심은 아예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소식이 좋대요. 건강하시려면 적게 드셔야 해요. 딸이 그렇게 말했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밥은 공기 반도 안 됐고 반찬은 김치 몇 조각뿐이었어요. 2주가 지나자 체중이 더 빠졌습니다. 65kg에서 61kg로 옷이 헐렁해졌어요.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주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파킨슨병이 악화된 게 아니었어요. 영양실조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사위가 또 제 방으로 왔어요. 이번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뭘? 후견인 신청이요. 제가 법원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동의해 주시면 절차가 빨라요. 난 동의 안 해. 그럼 제가 강제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권리로? 사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스스로 관리 못 하시잖아요. 밥도 혼자 못 드시고 방에서도 혼자 못 나오시고. 그건 내가 문을 잠갔잖아. 안전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이렇게 화내시는 걸 보니 정신 상태도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정신은 멀쩡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죠. 파킨슨병 환자는 나중에 치매도 올 수 있거든요. 난 치매 아니야. 사위는 서류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안 하시면 제가 법원에 강제 신청할 겁니다. 안 해. 사위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날 저녁 민지가 몰래 제 방에 왔습니다. 사위 부부가 외출한 사이였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지야. 민지는 제 얼굴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야위셨어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민지는 가방에서 빵과 우유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샀어요. 고맙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증거 다 모으고 있어요. 무슨 증거? 민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협박하는 거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방에 몰래 카메라도 설치했어요. 카메라? 네. 작은 거예요. 아빠가 할아버지 방문 잠그는 것도 찍혔어요. 민지야,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민지는 가방에서 또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거 할아버지 서랍에 숨겨둘게요. 아빠가 또 오면 자동으로 녹음돼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사위가 변호사와 함께 왔어요. 장인어른 생각 다 하셨죠? 안 한다고 했잖아. 사위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제가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뭐? 어르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후견인이 필요한지요? 난 필요 없어. 그건 법원이 결정할 일입니다. 2주 후에 조사관이 나올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사관? 네. 어르신의 판단 능력을 평가하러 오는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신과 진단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병원 예약했습니다. 난 안 가. 사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셔야 해요. 안 가시면 더 불리해집니다. 그날 밤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정신병원에 가게 되는 건가? 후견인이 지정되는 건가? 손이 떨렸어요. 몸이 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떨렸습니다. 자정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였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민지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열쇠를 어떻게? 아빠 방에서 몰래 복사했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주세요.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 방을 찍은 영상이었어요. 사위가 밤에 문을 잠그는 장면. 장인어른, 밤에 나오시면 위험해서요. 그리고 아침에 문을 여는 장면.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9시간. 할아버지, 이거 불법 감금이에요. 민지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스스로 관리 못하시잖아요. 정신 상태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제 목소리. 내 정신은 멀쩡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죠. 민지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면 충분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학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민지야, 그럼 이제 어떡하지? 내일 제가 경찰서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 다 보여줄 거예요. 내 엄마는? 아빠는? 그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할아버지를 여기서 구해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지는 학교 간다고 나갔지만 실제로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민지가 해낼 수 있을까?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위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이철수 어르신 계십니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민지가 해낸 겁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노인학대 신고를 받았습니다. 어르신을 뵙겠습니다. 노인학대요? 말도 안 됩니다. 일단 어르신부터 뵙죠. 발소리가 제 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이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경찰이 물었어요. 어르신,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루에 2끼만 주고 양도 적어요. 얼마나 적은데요? 밥 반 공기도 안 되고 반찬은 김치 몇 조각뿐이에요. 경찰은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그럼 체중은 얼마나 줄으셨습니까? 한 달 전엔 68kg였는데 지금은 61kg예요.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다른 경찰이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물쇠는 언제 달린 건가요? 일주일 전쯤이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잠가요. 9시간 동안 갇혀 계신 거네요? 네. 사위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안전을 위한 겁니다. 장인어른이 파킨슨병이셔서 밤에 넘어지실까봐. 경찰이 사위를 봤습니다.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가십니까? 사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르신, 밤에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말했습니다. 참았어요. 아니면 방 안에 있는 휴지통에.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지는 제 방으로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경찰 왔죠? 민지야. 경찰이 민지를 봤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박민지 학생이죠? 네, 맞아요. 민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 다 여기 있어요. 경찰은 노트북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어요. 사위가 밤 10시에 제 방문을 잠그는 장면. 장인어른,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 7시에 여는 장면. 타임스탬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경찰이 사위를 봤습니다. 이게 안전을 위한 겁니까? 9시간 동안 갇혀 계시는데요. 그건 민지가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인어른, 파킨슨병이 악화되신 것 같은데요. 정신도 좀 이상해지신 것 같고요. 무슨 소리야? 내 정신은 멀쩡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바로 문제죠. 이러시면 정신병원 가셔야 할 수도 있어요. 경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신병원 협박까지 하셨네요. 사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냥 말이. 민지가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위와 변호사의 대화였어요. 후견인 신청하면 아파트 처분할 수 있습니까? 네, 법원 허가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 정도요. 경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사위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무슨 오해죠? 저는 장인어른을 위해서 한 거예요. 9시간 감금하고 식사 제한하고 정신병원 협박한 게 위한 겁니까? 장인어른이 파킨슨병이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서.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파킨슨병 진단받으셨습니까? 네. 3개월 전에요. 증상은 어떠세요? 손떨림이랑 보행장애가 있어요. 근데 정신은 멀쩡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킨슨병은 신체 장애이지 정신 장애가 아닙니다. 판단 능력과는 관계없어요.
사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딸 지혜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혜는 경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이 왜? 민지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학대했어요. 뭐? 밥도 안 주고 방에 가두고 정신병원 보내려고 했어요. 지혜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이게 사실이에요?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빠, 아빠, 괜찮으세요? 지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딸을 봤어요. 지혜야, 난 괜찮아. 뭐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야위셨는데. 지혜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경찰이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네? 노인학대, 불법 감금,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재산 편취요? 경찰은 민지가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후견인 신청서였어요. 어르신의 동의 없이 후견인 신청하셨죠? 목적이 뭡니까? 그건 아파트 담보 대출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위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양 상태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 조치가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같이 갈게요. 지혜도 다가왔어요. 아빠, 저도 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딸과 외손녀. 제 가족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위는 경찰에게 연행됐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설명하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지와 지혜,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병원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민지가 노트북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증거들 병원 가져가야 해요. 경찰 조사할 때 필요할 거예요. 고맙다, 민지야. 내가 아니었으면.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 손녀잖아요.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밖 공기를 마셨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끝나는 건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지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가요. 그래. 지혜가 반대편에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원을 향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위 집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보낸 2달.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저는 민지를 봤어요. 18살 외손녀가 78살 할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이 작은 손이 저를 지옥에서 꺼내줬어요. 고맙다, 민지야.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외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1달 정도 됐어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체중이 얼마나 줄으셨나요? 68kg에서 61kg로요.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1달에 7kg요? 응급진료 필요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왔어요. 40대 남자 의사였습니다. 어르신,
증상 설명 좀 해주세요. 손이 떨리고 걷기 힘들어요. 파킨슨병 진단받았어요. 파킨슨병이시군요. 약은 드시고 계세요? 한 달 전부터 약을 못 먹었어요. 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대신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외할아버지한테 제대로 약을 안 드렸어요. 의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식사는요? 하루 두 끼만, 그것도 아주 적게요. 의사는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체열하고 영양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관련해서 신경과 협진도 요청할게요. 체열을 하고 30분쯤 기다렸을 때 신경과 의사가 왔습니다. 50대 여자 의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장수연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시라고 들었어요. 네. 언제 진단받으셨어요? 3개월 전이요. 그럼 증상은 어떠세요? 손떨림이랑 보행장애가 있어요. 장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손을 펴보게 하고 걸어보게 하고 균형을 잡아보게 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장의사가 말했습니다. 파킨슨병 증상은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약물 치료 받으시면 충분히 조절 가능해요. 그럼 정신은요? 정신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사위가 제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후견인 신청까지 했고요. 장의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 파킨슨병은 신체 운동장애예요. 초기 단계에서는 인지 기능이랑 판단 능력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지금 검사한 결과로도 어르신 정신은 아주 멀쩡하세요. 기억력도 정상이고 판단 능력도 정상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멀쩡한 거예요? 네, 물론이죠. 누가 어르신한테 정신이 이상하다고 했습니까?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외할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후견인 신청도 했고요. 장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네요. 파킨슨병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려 한 거잖아요. 장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단서 써드릴게요. 환자는 파킨슨병 초기 단계로 신체 운동장애만 있으며 인지 기능 및 판단 능력은 정상임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1시간 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다시 왔어요. 어르신,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단백질 수치, 비타민 수치 전부 정상 범위 이하예요. 지혜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아빠.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탈수 증상도 있어요. 충분히 물을 못 드신 것 같네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링거 맞으시고 제대로 된 식사하시면 회복되실 거예요.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 수속을 하는 동안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가 받았어요. 네, 박민지입니다. 전화 너머로 경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상태는 어떠세요? 영양실조래요. 2주 입원하셔야 한대요. 그럼 진단서 받으실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 증거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박재혁 씨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구속될 수도 있대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4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포근했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어르신, 2주만 잘 드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민지와 지혜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 무렵 경찰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진술 조서를 받으러 온 거였어요. 어르신,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위가 아파트를 노린 것, 담보대출을 요구한 것, 후견인 신청을 한 것, 식사를 제안한 것, 방에 가둔 것, 정신병원 협박까지 모든 것을 경찰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민지 학생이 제출한 증거랑 일치하네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사위는 어떻게 됐나요?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내일 심사 있을 거예요. 경찰이 돌아간 후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떻게 해요? 집은요? 집? 할아버지 아파트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아파트로 돌아가야겠지.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모시고 살게요. 너는 어떡하고? 저는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남편 말만 믿고 아빠는 신경도 안 썼어요. 지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이에요. 제가 더 자주 아빠 찾아뵀어야 했는데. 민지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민지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링거를 맞으니 몸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체중도 EKG 늘었어요. 파킨슨병 약도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떨림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입원 10일째 되는 날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박재혁 씨 구속됐습니다. 그래요? 네. 노인학대, 불법 감금,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요. 재판은 언제예요? 한 달 후쯤 될 것 같습니다. 2주가 지나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체중은 65kg까지 회복됐어요. 아직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혜와 민지가 저를 모시러 왔어요. 아빠, 집으로 가요. 그래. 우리는 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2달 만에 돌아가는 집이었어요.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집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지혜가 미리 청소를 해둔 거였어요. 아빠, 제가 다 정리해뒀어요. 고맙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 혼자가 되어 떠났던 집, 그리고 다시 돌아온 집.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아파트에서 지혜, 민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지혜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민지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꾸준히 파킨슨병 약을 먹으며 재활 운동을 했어요. 체중도 67kg까지 회복됐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지방법원 형사 2부였어요. 저는 지혜, 민지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잠시 후 사위 박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있어서인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봤지만 저는 눈을 돌렸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남자 판사였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재혁은 노인학대, 불법 감금,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장인 이철수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체계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식사를 제한하고 방에 감금하고 정신병원 협박까지 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해자의 진단서입니다. 한 달 동안 7kg의 체중 감소,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사위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는 장인어른을 진심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식사를 제안했습니까? 장인어른이 파킨슨병이셔서 소식이 좋다고 들었어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런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하루 2끼만 주고 밥도 반 공기도 안 되게 줬습니까?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계속했어요.
피고인은 장인의 아파트를 노렸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고 거절당하자 후견인 신청까지 했습니다. 검사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 녹음입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됐어요. 후견인 신청하면 아파트 처분할 수 있습니까? 네, 법원 허가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판사가 사위를 봤어요. 피고인, 이 대화가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뭡니까?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장인을 학대해도 된다는 겁니까?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9시간 동안 방에 가뒀습니다. 검사는 영상을 재생했어요. 민지가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사위가 제 방문을 잠그는 장면. 장인어른,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여는 장면. 타임스탬프가 선명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왜 장인을 방에 가뒀습니까? 낙상 방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가라고 했습니까?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검사가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이철수 씨, 증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증언석에 앉았을 때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잘해줬어요. 친절했고 효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제가 아파트 증여를 거절했을 때부터요. 아파트를 왜 증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외손녀 민지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했거든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에는요? 식사가 줄어들었어요. 하루 2끼만 줬고 양도 적었습니다. 밥 반 공기도 안 되고 반찬은 김치 몇 조각뿐이었어요.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한 달쯤요. 그동안 7kg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감금은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방문을 잠갔어요.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전 알았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왜요? 파킨슨병은 밤에도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제가 위험한 게 아니라 피고인이 절 가두고 싶었던 거예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협박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피고인이 말했어요. 정신병원 가셔야 할 수도 있다고요.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어요. 제 정신은 멀쩡한데 정신병자 취급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후견인 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동의도 없이 신청했어요.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판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인지 기능과 판단 능력은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고인이 당신을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려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민지의 차례였습니다. 민지가 증언석에 섰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딸이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아빠가 외할아버지 아파트를 노린다는 걸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녹음하고 영상 찍고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민지는 저를 봤어요. 외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어요. 아빠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버지를 신고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더 중요했어요. 판사는 민지를 따뜻하게 봤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증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인학대였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판단 착오를 했을 뿐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고는 2주 후에 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복도에 나왔을 때 민지가 저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지혜도 다가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일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재혁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장인을 체계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식사 제한, 불법 감금, 정신병원 협박, 후견인 신청 등 모든 행위가 장인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파킨슨병 환자라는 점을 악용해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려 한 점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지혜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이혼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지혜는 울지 않았어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후회는 안 해.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어. 다만 아빠한테 미안할 뿐이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3월이었어요. 민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국어국문학과였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붙었어요. 정말? 네, 국문과 붙었어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축하한다, 민지야. 할아버지가 가르쳤던 국어를 내가 계속하는구나. 네, 할아버지처럼 좋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지혜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우리는 그날 저녁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는 시간이었어요. 4월, 지혜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모두 정리됐어요. 지혜는 새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회계 사무실 직원이었어요. 아빠,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생활비 보탤게요. 그래. 고생했다, 지혜야.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가족 다시 일어서는 거죠. 5월이었습니다. 민지의 대학 입학식 날이었어요. 저는 지혜와 함께 캠퍼스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그래. 우리는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대학생이 된 손녀.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었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훌륭한 선생님이 될게요. 할아버지처럼요. 민지야, 넌 이미 훌륭해. 할아버지를 구해줬잖아.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저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이 작은 손녀가 저를 지옥에서 구해줬어요.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